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특별 초대석에 강동순 방송위원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자, 강 의원님, 이 정권이 지난 일요일에도 조국 민정수석이 나서서 검경 국정원 이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는 썩 이런 말을 흘렸어요. 올해까지만 적폐청산 개혁 이런 거 하고 내년부터는 민생을 좀 하겠다 했을 때 제가 뻥이고 이랬습니다. 절대로 그럴 유전자들이 못 된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색깔대로 해줘서 제가 상당히 반가웠어요. 그런데 당신들이 어디 가겠나. 근데 일요일 날 그 다들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뭘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검경 국정원을 개편하니 해체를 하니 그런 소리를 했을까요? 왜 일요일 날 합니까? 원래 아침부터 겁먹고 출근해라 그런 겁니까? 그 내용도 문제가 많은 내용이고 또 왜 그 발표하는 사람은 그 조국이 이 정권의 유병헌 아니에요? 예? 조국이 왜 발표해? 이 정권은 어떻게 보면 저 내각이 없어요. 외무장관보다도 특보가 더 설치고 비서실장이 2인자라고 떠들고 이건 일개 수석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걸 발표합니까? 그거 발표하려면 대통령이 발표해야 될 그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게. 국가의 이 일종의 사정기관의 중추를 역할부터 기능까지를 전부 새로 뜯어고치는 그 보통 부분인데.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또 그런 발표하는 그 속에는 야당이나 국민은 개 돼지를 취급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분단 국가에서 국정원의 그런 기능을 갖다가 말이에요. 중요 기능 제일 핵심적인 대공 기능을 빼버린다는 얘기가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야당은 계속 반대한다고 나오는데 그건 그거고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거니까. 아니 잡혀갈 놈들하고 우리가 뭐 하려고 상의하냐. 그렇죠. 이게 안 한 무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민정수석은 조국 씨 잘 들어야 돼요. 그런 거 하라고 민정수석 자리 있는 게 아니라 민정수석이야말로 그야말로 국가의 법치가 제대로 돌아가는가.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갖다가 대통령 앞에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정권에서 무슨 장관이 요즘 많이 챙기면서 겁도 없이 설치는데 저 사람은 경고를 하거나 좀 그만두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통령 가족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래. 이 정권 들어서 그 특별감찰관 제도 전번에 우병우 때 난리나. 그걸 갖다가 지금 다 쫓아내버리고 4명인가 실무자만 앉혀놓고 있대요. 그래서 그걸 임명 안 할 때부터 저게 이제 다른 꿍꿍이가 있다. 저것들도 합의해서 찬성해준 법안 아닙니까? 특별감찰관이 결국 자기네들 감시하려는 건데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고비처를 만들고 경찰을 이제 3가지 공류로 만들어가지고 집 지키고 교통 단속하고 하는 경찰은 이제 지방자치 경찰로 하고 이제 도청에 그다음 1선 경찰서는 수사 기능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을 없애가지고 국가보안처라 해가지고 국가보안경찰이 있고, 이제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경찰하고 만나면 무슨 경찰입니까? 하면 나는 일반 경찰이다, 수사 경찰이다, 무슨 대공 수사 경찰이다, 이렇게 경찰증도 3개가 되게 생겼어요. 그리고 검찰은 이제 우리는 공소 여부만 결정하고 특수한 경제 금융 범죄만 다루겠다야.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검찰청에서 출두해라는 건 안 날라오겠어요. 이제 전부 검찰로 가야 돼요. 경찰로 가요, 경찰로. 아니, 북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게 남조선의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국정원 없애려는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은 국정원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예? 대공수사 기능을 없앤다는. 그리고 국내 정보 수집 안 하고. 그러면 지금 국내 정보 수집하라고 지역 단위까지도 국정원 직원이 다 있잖아요. 시군 단위에 있어요. 아직도.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 출입하던 사람들은 또 딴 데 가서 놀고 있는 모양인데 있고.
그다음에 대공 수사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다 빼고 나면 국정원 아니, 한 100명만 있어도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여태 간첩 사건이 뭐 자주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걸 터진 걸 보면은 다 외국하고 국내하고 얽혀 있는 거고 딱 그 사람들이 내가 간첩이라고 그러고 다닙니까? 다 여기 내국인 같이 행동하는 것들이 그게 이제 그 간첩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뭐 외국 거만 해라 말이야. 북한 거만 해라. 북한에 우리 휴민트는 뭐 다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북한 걸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완전히 그건 뭐 팔다리 잘라 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 기능이 없어지면 정보 수집 기능도 없을 거 아닙니까? 간첩 없어요. 잡는 네. 수사도 못하는 정보를 네. 국정원이 정보 수집해서 경찰로 넘겨주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전문화돼서 지금 수십 년째 특화된 간첩 잡는 기능이 국정원에 남아 있는데 이 전문화된 기능을 없애버리고 경찰 보고 잡아라 하면 경찰은 뭐 정권 바뀌어서 이 정권은 간첩 잡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이 정권은 간첩일 것 같은 사람이 권력 핵심에도 있는데 이거 잡아서 되나 하고 경찰은 겁이 많고 눈치를 잘 보잖아요. 경찰은 계속 그걸 말하는 양반들이 없는데 경찰이 어떻게 박근혜 정부에서도 경찰청장 하던 사람이 이렇게 뭐 정권이 바뀌었고 보통 정권이 아니고 좀 국채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정권인데 거기 와서도 계속 경찰청장을 하느냐? 이거를 정상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느냐? 마치 그 DJ가 저기 그 비자금 수사를 받고 그럴 때 김태정 YS 때 김태정 검찰총장이 뭐 YS 때 임명된 사람이 DJ 때 또 법무부 장관 같죠? 이게 정권을 넘나드는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근데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현재 지금 경찰청장이 지난 정권에 임명돼 갖고 이 정권에 잘릴 줄 알았는데 잘 오고 있어요. 백남기한테도 사과하고 이한전이 박정철이한테도 사과하고 또 엊그제 박정철 무슨 몇 주기에 또 그 뭡니까 한남동 분실에 가서인가 뭐 또 분양을 했대요. 그러면서 밖에서는 저 사람 보고 양쪽 정권에 붙어 있는 줄 몰라도 경찰 안에서는 경찰의 몇십 년 수건이던 수사권을 가져오고 경찰 기능을 공용으로 만드는 위대한 역할을 했다고 또 그러는 소리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뭐 일부 있겠죠. 근데 아니 이 태극기 시위하는 사람들 다 금융거래 그걸 다 2만 명을 갖다가 추적을 해서 조사하고 자, 그 2만 명 추적 당한 분들요 괜히 툴툴거리지 말고요. 툴툴거리봤자 쪼답밖에 안 되니까 전부 변호사 한 명 임명해가지고요. 그렇게 뒤진 데 대해서 촛불 시위하고 비교해가면서 네, 그걸 뒤진 데 대해서요. 이 경찰이 월권 행위를 했다고 고발을 해야 되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 정권이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가는 부분을 보면 보수가 이미 자신들의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럼요. 추락을 했다라는 맞습니다.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지율이 뭘 해도 한 67, 8 내려가면 좀 있다가 뭐 한 건 하면서 72다. 이렇게 항상 72에 무슨 박힌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72로 돌아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 여론조사하는 것도 뭐 잘 아시겠지만 거품이 있고 조작이 있고 외국에 비해서 엉터리 조사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봐도 여당에서 볼 때하고 비슷하게 야권 보수라는 게 그냥 질이 멸렬되고 이게 괴멸 상태이기 때문에 내세울 만한 얼굴도 없고 그래서 결국 저희들끼리 싸우다가 흐지부지 되고 뭐 지방선거도 그렇고 앞으로 총선 대선에도 뭐 어떻게 뭐가 보이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 문정부에서 우습게 보고 뭐 정부 안으로 뭐 개헌 발의를 하겠다 뭐 국정원도 뭐 대공 수사 기능 없애겠다 이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막 붙잡혀 들어가니까는 돈 해먹은 놈들. 뭐 몇 놈이 지금 예정이 된지 알 수가 없죠. 몇 놈이 들어갈 건지 이게 보수가 정말 큰일 났다. 자, 근데 이 지금 너무 오래 이렇게 보수 쪽에 낮은 지지율, 보수 쪽에 일단 보수 지지층이 다 분열이 되고요. 왜냐하면 보수 지지층이라도 색깔이 다양하죠. 왜냐하면 보수라고 우리가 하는 의식은 갖고 있지만은 안보나 경제에서 그렇지만 현재 이런 꼴의 보수를 지지하지는 내 양심이나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무조건 그래도 한국당을 밀어줘서 홍준표 체제를 밀자라는 사람도 있고 또 대한부재론도 박근혜 있고. 대통령 살리자는 사람도 있고 대한부재다 뭐 이것저것 꼴보기 싫어서 나는 당분간에 세상에 안 놀란다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 보수표가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까 한마디로 상대적으로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고도 이 고공행진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보수는 아마 이제 그 뭐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우리나라는 보수라기보다도 수구고 부패한 사람들, 기득권들 이런 사람들이 보수의 뭐 어떤 깃발을 들고 어떤 가치관도 분명하지 않은데 그렇게 오면서 이제 보수가 갈 때까지 가서 망가진 겁니다. 근데 그러나 왜 보수여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보 좌파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절대로 그건 실험이 끝난 거고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보수나 자본주의의 어떤 그 모순이 결국 대안이 사회주의냐? 또는 사회주의도 아니고 북한의 그 뭐 3대 세습 그 뭐 이런 전체주의냐? 이건 절대로 아니죠. 그러나 우리 보수가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은 지금 뭐 앞으로 선거가 줄줄이 있지만은 크게 희망을 걸 수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한국당이 보더라도 유일하게 보수의 명맥을 잇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이 보더라도요. 기득권을 편을 들고 있는 것이 확연하게 보여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이렇게 되는 꼴에 단지 박근혜 개인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어느 날 보수를 다 망쳐버리고 갔다.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 명이 그럴 수 있어요? 네네. 그야말로 보수 정권 전체가 한마디로 박근혜라는 사람을 하나 세워놓고 나름대로는 다른 생각들을 다 하고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상당히 기득권화되고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나 대한민국 사회의 사회적 이런 약자나 빈곤층이나 이런 사람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과거에 그런 사람이 많을 때는 무슨 나라님이라도 무슨 가난을 구제하지 못했다는 것부터 무슨 경제라는 것은 빈부나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다. 무슨 성장이 중요하다지만 이제 성장이 되지 않고 빈곤이 보편화되어 가는 세계 속에서 실업이 보편화되어 가는 현상 속에서 옛날 비스무리한 이야기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내 밑에 그런 댓글이 달립니다. 황장수 너는 좌파야.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인간들이 진짜 그건 좀 사라졌으면 거예요. 좋겠어요. 네, 이 보수 근데 지지라는 이름을 깔고요. 청와대라는 이름을 못 쓰고 청와대라고 쓰는 사람이 댓글에요. 상당히 많아요. 정말로 비판을 하려면 그런 단순한 사실부터도 아니 근데 그것도 저 우리 소장님도 이렇게 격앙되시지 말고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게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좀 이거 참 답답하지만 아니, 생각이 다른 것도요. 이제는 다른 소리를 분명하게 해가지고 당신이 아니, 틀렸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예. 전체가 뭉치자 어쩌자 하면서 이래 오다 보니까요. 그 생각이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수가 가치관이라는 게 깃발 아닙니까? 깃발도 새로 써야 되고 깃발을 들고 가는 기수들도 바꿔야 돼요. 저는 이 보수가 망하게 된 게 사실은 박근혜 씨 뭐 하나 개인 문제 아니라 YS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그 이전은 얘기하면 기니까 YS가 생각해 보세요. 취임식상에서 취임사에서 아주 한심한 얘기를 했어요. 민족보다 더 중요한 민족보다 뭐 이념이 민족이 이념보다 강하다,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건 북이 외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끼리 하고 지금 대화를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마치 악마가 하얀 장갑을 끼고 여기 소중한 우리 법과 이런 이런 자연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법치국가를 갖다 집어먹으려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 민족끼리 하고 지금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그 시작이 YS의 취임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완상이고 김정남이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불구스러운 한 사람들 가까이 두고 또 이모라는 사람 북에 보내가지고 말이에요. 영웅으로 만들고 그 돌대가리 짓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내 욕먹을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때 전교조가
잡아놓던 걸 1,700명을 풀어줬어요. 그 전교조가 합법화된 거는 DJ 때 와서 합법화됐지만 사실상 내용적으로 전교조가 힘을 쓰고 합법화된 거는 YS 때 된 겁니다.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그 1,700명을 잡았다 풀어준 거고, 또 광주 민주화 운동도 지금 요즘 아직도 600명이 북에서 내려갔느냐 안 내려갔느냐고 말이 많은데, 또 그 보상을 갖다가 뭐 보훈처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끼리 다 저 사람도 저 정하고 보상을 해주고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때 좀 철저히 잘 해서 그래 우리 시민들이 억울하게 준 건 준 거고 과연 이게 진상이 어떤가 이걸 좀 시간을 두고 철저히 했으면 좋은데, 덜커덕 광주 민주화 운동 해가지고 지금도 숙제가 남아 있는 거고. YS는 철학이 없었던 사람이죠. 철학이 없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3당 합당을 해서 노태우 밑에 들어가서 대통령 되는 게 목적이지. 그 사람은 보수고 진보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대통령 되는 게 목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DJ도 그때 막판에 말이에요. 아까 저 김태정이 얘기했지만 그 비자금 몇백억 문제 가지고 잡아 놓을까 말까 그러니까 폭동 일어나고 못 잡아놓고 그걸 얼렁뚱땅 넘어가고, 사실은 뭐 이인재를 YS는 이인재를 시키려고 그랬고 뭐 이런 음모도 꾸미고 그러다가 그랬는데, 나 이게 우리나라 YS 때부터 보수가 뭔지도 모르는 양반들이 보수를 망가뜨리기 시작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렇게 봅니다. 보수의 가치는 두 가지라고 봐요. 대표적으로는 하나는 안보의 가치고 하나는 경제의 가치인데요. 이 안보의 가치는 이제 한국은 사실상 보수라는 것이 뭐 이승만 대통령 때야 뭐 보수 진보의 구분도 없었던 시대고요. 그건 건국을 하기 위한 이제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61년에 해서 전두환, 노태우 시대까지 쭉 오면서 이제 이 흔히 군사 독재 시절이 지금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보수의 현재 부르는 가치들이 조금씩 생긴 거예요. 반공반처 무슨 이 경제 성장,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나라 경제가 이렇게 민간 대기업들이 커지면서 재벌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들을 옹호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인 양 뒤섞인 겁니다. 대기업이나 가진 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인 양요. 그러면서 YS가 제대로 된 보수였습니까? 이명박이 제대로 된 보수였습니까? 이명박이라는 사람은 뭐 자기는 중도 실용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저 쇠고기 그 파동 그만 먹고 난 다음에 겁을 먹은 다음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DJ 노무현 두 정부 좌파 정권 10년 동안 이후에 이명박이가 맡았으면 누가 봐도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정권 초에 그냥 이렇게 먹고 탱자 이거 뭐 호박이 굴러 들어왔다 해갖고 이러는 동안에 한번 이 광우병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놀랐어요. 광우병 때문에 놀란 그렇죠. 다음에 3도 화상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때부터는 이념이고 뭐고 이런 거 따지면 반대 세력만 늘어날 거니까 나는 이념이 없는 중도로 가자 하면서 얕게 싹 옮겼죠. 그러면서 정운찬이 같은 사람을 상생을 주장하던 사람 아닙니까? 평등이죠. 정운찬이 같은 사람을 총리로 세워놓고 끝까지 그렇게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칼라는 그야말로 이 보수 진보의 어떤 부분이라기보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중간쯤 서는 게 제일 자기만 살라고 그랬지 그런 거 국가의 아니겠어요? 장래나 어떤 역사성 이런 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근혜 저기 와서 박근혜라는 사람은 여성이기 때문에 어떤 폐쇄성도 있었지만은 뭐 저 통진당 해산시키고 뭐 민노총 뭐 한 위원장 잡아놓고 전교조 또 법의 노조로 만들고 뭐 개성공단 폐지하고 그 보수들이 볼 땐 다 잘한 겁니다. 그러나 그래놓고선 자기는 여당 다 네 편 내 편 해서 다 갈라놓고 또 보수 언론하고 싸우고 또 공무원들 인사권도 안 주고 막 마음대로 주물르고 그러다가 이게 뭐 완전히 고립이 돼가지고 망가진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제일 의문이요. 제대로 박통이 생각이 있었으면 중국에 대해서 왜 저렇게 친중으로 가고요. 내가 자꾸 무슨 천안문 광장 올라간 것만 이야기하니까 광장 올라간 게 친중이 아니라 대고 2013년 첫 해에 중국 방문할 때부터 박 대통령이 시진핑과 이렇게 가지면서 시진핑이 한국에 오고 할 때 박 대통령을 무슨 뭐 저기 누님이라고 부르는 뭐 중국의 팬이니 어쩌니 이런 게 때부터 굉장히 꼬여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중국에 가진 이익과 박 대통령이 보수의 정권의 수장으로서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분리해야 되는데 뒤섞인 채 가면서요. 아니 박근혜 본인이 중국에 놀아놨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주 어리석은 짓을 한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뭐 해방 이후에 70여 년 지났지만 미국 영향권에 있다고 봐야죠. 여러 가지 동맹 관계 그러니까 그러나 미국이 요즘에 중국이 한국한테 하는 것 같이 노골적으로 우리한테 망신을 주고 무슨 뭐 속국같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서양 사람도 아시겠지만 화가 났을 때 오히려 존댓만 하고 상당히 정중한 표현을 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중국 방문이나 뭐 그 막내 전성기념날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가려고 운을 띄웠을 때 미국에서는 매우 아주 정중한 표현으로 거북한 걸 표시를 했대요. 안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데 그 사람 서양 문화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 그 거기 가가지고 아니 6.25 때 여기 미국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4만 명이 죽고 4만 명이 죽고 뭐 부상자는 몇십만이고 장성 아들만 해도 죽은 게 35명이래요. 예? 장군의 아들만. 근데 그 원혼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하는 걸 미국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방문도 중국을 먼저 방문했잖아요. 대통령 아주 무식한 짓을 골라서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착각을 한 게 뭐 여성의 어떤 아주 우아하고 유연한 그걸로 중국 대륙을 녹일 수 있다. 녹일 수 있다고 대단히 착각한 거죠. 이거는 말이 요번에 문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말이야 진실 정의 이런 얘기하는데 국가 간에는 국가 이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뭐가 진실이고 뭐가 정의인지는 그거는 역사책을 아무리 봐도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시진핑을 자기가 아주 그 우아한 웃음으로 이렇게 핸들링할 수 있다? 그건 착각을 한 거죠. 예? 그럼 미국 그때부터 아는 사람들은 겁니다. 지금 대미 관계가 그때부터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한 거지. 지금 와서 아주 많이 나빠졌죠. 그것도 또 대일 관계도요. 2015년 12월 달에 이 합의 맺을 때까지 위안부 일본하고의 관계를 완전히 그냥 아주 이 외면을 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4년 가까운 세월을 외면을 해요? 아니 그것도 왜 그 얘기보다도 왜 위안부 문제를 질끄다가 좀 어색하게 이렇게 성급하게 이렇게 해결했냐? 저는 이건 발표는 안 되지만 미국의 압력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했죠. 너희들끼리 싸우면은 대북의 어떤 공동 대응하는데 북한도 문제가 있으니까 또 뭐 미국의 그 여자 그 차관보고 뭐고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아주 심한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이 국내에서 인기 얻으려고 말이야 자꾸만 그런 국민 감정 건드린 얘기하는 그런 그 정치인은 말이야 그 현명한 게 아니다고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주 모욕적인 얘기 하고 그랬는데 그런 보이게 안 보이게 굉장히 압력을 넣으니까는 부득이 대일과 일본하고의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조금 무리하게 나간 거죠. 여기 뭐 할머니들하고 완전히 뭐 얘기가 된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외교가에서는 말을 안 하지만은 사실 지금 우리가 위안부 문제 때문에 일본하고 저렇게 나쁘게 된 거는 한국 정부하고 미국하고 더 나쁘게 된 겁니다. 해양 세력하고 대륙 세력 있잖아요. 해양 세력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셋이 대륙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뭉쳐야 되는데 가서 삼불 약속이나 하고 오고 말이죠. 일본하고 싸우는 미국이 여기 이걸 사람으로 취급을 하겠어요, 이게 한국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국익 부분에서 미국하고의 문제가 부딪히면요 싸우질 않습니다. 웬만하면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에 다른 부분으로 더 큰 이익을 얻어내려고 하지요. 그럼 미국이 당시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 구도를 만들라 했는데 그때 확고하게 만들어 놨으면 지금 중국이 삼불이라 해가지고 한미일 군사 동맹 하지 마라라는 말을 못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맹을 다시 깨야 되니까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게 중요한 핵심적 가치 부분을 초반에 빨리 판단해서 정리를 했어야지. 그걸 일본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저렇게 말입니다. 서로 그냥 쳐다도 보지 않으면서 몇 년을 끌고 오다가 임기 말에 그냥 저렇게 하다가 저게 이제 무슨 또 자신의 흠집처럼 저렇게 파헤치는 도로 이런 기회를 허용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보수의 대통령들이 집권을 하기 전에 내가 집권하면 미국하고의 관계, 일본하고의 관계, 동맹하고의 관계,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끌어가야 되겠는가라는 기본적인 철학을 한마디로 정리해가지고 대통령이 될라 했냐. 그런 사람이 없이요. 그냥 내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지만 되는 거예요. YS도 예. MB고 박근혜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보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미래를 걱정을 해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6월달 그 지방선거 끝나면은 결과야 뻔한 거지만 결과가 어떻든 하든 간에 이 총선 대선 문제를 가지고 보수가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은 보수는 희망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에 뭐 이름이 알만한 사람들 다 물러나야 돼요. 그리고 정말 세대 교체를 하고 지금과 같이 뭐 이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너 국회의원 해라 이렇게 찍어서 하는 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당협위원장 같은 거를 일찌감치 중립적인 사람을 세워서 신인들이 거기 진입할 수 있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좋은 사람들 이게 무슨 뭐 까마귀 우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정치라는 게 까마귀만 가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마크롱 보세요. 프랑스에. 의사나 교사나 아무 정치에 문외한들도 애국심이 있고 순수한 때묻자는 사람들 많이 영입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정당을 두 개를 다 쓸어버린 겁니다. 그 정치의 전문가라는 건 그거 뭐 저 국회에 들어가면 전문인들 많아요. 그 기술자들이 많다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사람들로서 40대고 뭐 이런 50대고 새로운 물갈이를 하지 않으면은 지금 있는 사람들은 누가 믿습니까? 저희들 특권 내려놓겠다고 내려놓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이거 싹 물갈이 하지 않으면 보수고 진보고 미래가 없다. 제가 한국에 이제 한국당이나 홍 대표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하면요. 이제 많은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대안을 이야기해라. 그러면 네 대안은 뭐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대안이 될 수도 있죠. 제가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요. 고쳐서 쓸 수 있는 거냐, 고쳐서 쓸 수 없는 거냐라고 되면 고쳐서 쓰기가 불가능하다 보면 망하는 게 대안입니다. 망하는 게 대안이고요. 망하다 보면 망한 데서 이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겠지요. 그러면 망하지 않고 대안을 갖다가 서로 합리적으로 정리해서 가는 게 최선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망하지 않고는 정신을 못 차린다는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대선에서 저렇게 지고 탄핵을 받아서 정권이 뺏기고 더 나아가서 지금 그야말로 역사상 유례없는 형태의 보수가 지금 괴멸 단계에 있다면 이 단계에서 보수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보수에 지금 벌써 했으면 다 했겠습니다. 반성하고 성찰하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하는 부분을요. 그거 시작을 했으면 지금이면 다 완성하지 않았겠습니까? 대선 지고 시작했으면요. 그런데 핵심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뭐 교수한명 갖다 놓고 핵심이 됐습니까? 지금 또 2차 핵심위원회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핵심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뭐냐? 뭐가 어떻게 왜 잘못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적어도 책이 이만한 걸 한 게 나와서 우리가 왜 이 꼴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런 있어야죠. 이 조선이 임진왜란 때 그렇게 일본한테 깨지고 난 다음에 유일하게 반성문 쓴 사람이 예? 이거 유성룡 아닙니까? 서예 집하고 네. 예, 그다음에 징비록하고요. 그 사람 외에는 반성문을 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는 휘당닥거리면서 끌고 오다가 청나라한테 한 번 더 당하고는 좀 있다가 문을 내렸습니다. 나라 문을요. 그러고는 일본이 그대로 그냥 접수해가 갔죠. 공짜로.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성문입니다. 반성문이라는 게 반성문 플러스 거기에 이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뭐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뭐 쇼는 거기 일과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계속해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사람들 한 번 그렇고 그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무슨 뭐 세비 뭐 내리겠다 그러고 내리지도 않고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포기하지도 않고 그냥 말뿐이야. 예? 그러니까 여기서 좀 그게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100몇십 명 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 사람이 58명뿐이었어요. 예? 이 당에 남아있건 다른 당에 갔건 그게 심리적으로 그 사람들은 다 공범자들이에요. 박근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국민들이 자기네들 어떻게 볼 거냐. 또 태극기 집회도 뭐 4분 5열 돼 있고 이제는 다 이름이 거론돼 알만한 사람은 다 가게문 닫고 세대 교체로 해서 정말로 국민들이 뽑는 그 상향 공천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때 김무성이가 뭐 선거 임박해가지고 상향 공천 그런 상향 공천은 현재 있는 국회의원 그냥 주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식 오는 거 말고 정말로 국민한테 석고대지하고 새로 물갈이하는 그런 것이 오지 않으면은 지금 저쪽에서는 뭐 안희정이 같은 사람도 거론하고 있나 봐요. 이제 이 정권 뒤에. 예? 그러나 뭐 안희정이는 당내 경선할 때 비교적 뭐 합리적이고 온건하게 보였지만 그 사람도 전대협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뭐 된다면은 다음을 테이크오버 한다면은 그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 쓰면 또 임종석이 같은 사람 또 갖다 쓰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주변에 그런 사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착한 전대협, 나쁜 전대협이 있겠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쪽에는 차차기까지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갈이를 하고 마크롱 같은 인물이 새로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국민한테 신뢰를 받고 참신한 정치를 한다. 하기 전에는 아마 문 대통령이 생각할 거예요. 지금 상태로 가면은 20, 30년 우리가 계속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나라가 보수가 이 정도 됐으면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여기서 정치를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돼요. 이게 정상이라면. 그렇죠. 그러면 하나도 없잖아요. 과거에 야당이 이꼴됐을 때 노무현 정권 망하고 야당의 원로 중에서 정치 그만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참 이거 잘못 살았다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잡혀가야 끝나요. 문 정권이 숨어있는 친박의 원로 일로 오라 해갖고 잡아가야 그래야 이제 정치가 끝나요. 그 외에는 자진해서 그만두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는 이 도덕성이 썩을 만큼 썩은 자들이 지금 남아있다는 거죠. 그나마 좀 깨끗한 사람은 걸러져 갖고 이 정치를 그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막 이 침전돼 가지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오물들만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보수에.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정화되기는 이미 틀렸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화되는 방법은 이 강제적으로 제3의 힘에 의해서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무조건 보수니까 뭉치자 하나로 해서 이기면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말기 바랍니다. 더 나쁜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저런 수준밖에 안 된다고 욕을 하잖아요. 지금 벌써 보수 진영의 많은 분들이 문재양이니 어쩌니 하면서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 저밖에 안 되는 것들한테 정권이 뺏기고 지금 그러고도 이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걸 그러면 이것들을 사람이라고 보느냐. 이런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뭐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저는 이제 이런 보수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왜 진보좌파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가 이거를 좀 다음 시간에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 그 이야기를 하시죠. 예, 저도 동의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